장애,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열린 토크 콘서트를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가 여기 있듯이 부서진 평화입니다. 이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평화가 깨진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불평등, 차별, 소외, 그리고 사회적 폭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러나 가장 큰 울림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셨고요. 박퍼 목사님으로 유명한 다일 공동체 최일도 대표님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뒤에서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에이블아트의 장경영 이사장님 또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박경석 대표님 이렇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고 또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이렇게 우선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받으세요. 저 얼굴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영도 잘하십니까? 혹시 제가 할아버지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공식적으로 아직 할아버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할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83년도에 장애를 입게 됐는데요. 그 장애를 입는 이 과정이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엄마 말을 어떻게 안 들었냐 그러면 저는 이제 80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고 군대도 좀 자랑하면 해병대로 지원해 갔어요. 근데 80년도는 어떤 시절인지 아시죠? 굉장히 엄혹했던 시절이고 그래서 해병대 가서도 수색대라는 것들을 갔어요. 되게 자랑 많이 하죠, 그죠? 토크쇼는 자랑하는 데라서 아무튼 해병대 가서 수색대를 제대를 하고 8개월 만에 경주 토암산에 행글라이딩 대회를 갔다가 내 나이 24살 때 떨어져가지고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전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세요. 그래서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는데 어렸을 적부터 교회 가는 것을 조금 사이비로 다녀서 교회 가라 그러면 동네 만화방에서 1시간 만화 보고 출석은 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이제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하고 비슷한데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날도 주일날 교회 가라고 했는데 교회 우리 어머니께서 준 용돈을 현금을 삥땅 쳐서 토암산에서 행글라이딩을 날다가 떨어져가지고 척수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치기 전까지는 장애의 정자도 일단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환경이 그랬거든요. 지금처럼 뭐 통합학교나 뭐 이런 문제가 없었고 저는 장애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시설에서 보는 텔레비에서 보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 정도로만 느꼈지 제가 뭐 장애인을 만나면서 교육받고 같은 지역에서 살아온 경험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겪었을 때 그냥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24살에 해병대 수색대 갔던 젊은 청년이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됐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때문에 구석에서 5년 동안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83년도에 다쳐서 88년도에 못 죽고 이제 다시 살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나오려고 이제 집에서 나오려고 이제 이 아파트 동네도 쫓아다니면서 조금 사람들 구경하면서 그러는데 아파트에서 꼬마들이 그때는 막 뒤에서 막 쫓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자기를 믿고 그때 경험이 이런 경험입니다. 막 동네에 아파트에 꼬마들이 막 쫓아다니면 제 몸에 기어다니는 시선들이 구더기 같았어요. 지렁이가 막 기어다니는 이런 느낌이라서 피하고 싶었고 나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애 극복 뭐 재화 의지 뭐 이래가지고 한번 극복해 보려고 나왔는데 이 꼬마아이가 엄마랑 같이 다니는 꼬마아이가 이 아저씨 왜 이래? 뭐 이러기로 하길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 뭐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갔으면 교회 갔으면 안 다쳤을 건데 또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또 집에 처박혀 있다가 그래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고 그 마음은 죽으려고 이제 죽더라도 집에서는 죽기 싫으니까 좀 돈을 좀 벌어서 택시를 불러서 멀리 제가 고향이 대구라서 대구를 가서 죽고 싶었던 이런 계획 속에서 돈을 벌 데가 없는데 우리 매형이 너 성경 100독 읽으면 돈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놈의 돈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좋아서 읽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뭔가가 일이라는 것들 뭐 목표라는 것들이 생기니까 좀 이제 무감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무관심, 무감각보다는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을 보게 됐고 그래서 88년도에 나왔어요. 그때가 패럴림픽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간 곳이 아마 이것도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것이 처음 생긴 것이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강동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거기 있었는데요. 그래서 88년도에 직업훈련을 받으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직업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그 직업 같이 훈련 받는 그 동문들이죠. 지금 저랑 같이 있었는데 태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태수라는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그래서 태수라는 친구를 만나고 또 황수영이라는 우리 형 선배가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 5년 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고 말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술을 잘 사주더라고요. 그것을 주로 이제 우리 용어로 약물 치료한다고 그래요. 약물 치료하면서 뭐 이거 저건 이야기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동료 상담의 이런 초기의 단계이죠. 그래서 약물 치료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했던 장애인 문제, 뭐 극복의 문제거나 어떤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변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은 지금도 억압받고 있는 환경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억압받을 것인데 그 억압을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시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던 약물치료 받으면서 상담하면서 술 먹이기 전에 꼭 이야기하거든요. 그 상담치료라고 하고 데모라 그랬는데 안 가니까 약속 신나겠는데 안 가니까 또 한 방 패더라고 형님이. 그래서 물리치료라고 해요. 이런 세 가지의 이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장애인 운동을 알게 됐어요. 그때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태수라는 친구가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가슴이 빠개지도록 사무치는 이 강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부한다던 복종을 달게 받지 않겠다던 이런 노래를 저는 88년도에 장애를 만나면서 했는데 태수가 진짜 저는 그때 해병대도 갔다 오고 5년 동안 직구식에 쳐갖고 온갖 산전수전 다 갔는데 이 고등학교 금방 졸업한 장애인이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는데 그런 노래 부르니까 야 가슴이 빠개지면 내가 더 빠개졌지 네가 더 빠개지냐 그러면서 그 친구랑 1년 내내 싸웠던 사상 논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변했던 좀 계기입니다. 근데 제가 노래 지금 부르니까 저도 아트에서 좀 어떻게 노래 부르면 어떻게 안 될까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직업훈련 받으러 갔다가 사람을 또 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 저도 그런 계기 때문에 장애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길었네요, 그죠? 예, 박수 보내주시고요. 아까 잠깐 봤던 자료 화면에 이제 장애인 쪽 인권운동 쪽에서는 보니까 온건파셨고요. 시작은 온건파셔서 그렇게 유학기 갖고 어떡하냐. 평화주의자예요. 예, 그런 취급을 받으셨던 분이고 아까 이제 태수, 흥수 두 분 다 이제 열사가 되셨습니다. 돌아가셨던 그 두 분의 그 헌신적인 싸움이 이제 오늘의 박경석을 이제 오게 만들었던 그런 게 있었고요. 아까 또 하나의 자료 화면 중에 계단에 이렇게 휠체어 앉아 있던 모습. 그러니까 지금이야 모든 이쪽에 이렇게 경사진계 길이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대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매일 그 4명이 그 휠체어에 우리 박경석 대표를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다니던. 그래서 이런 이 계단 앞에서 찍었던 저 사진도 그때는 이제 모델로 출연하던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서서 했는데 그 이제 시작하기엔 동기였지만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가장 장애인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또 장애인들의 이 공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아, 예. 예. 저도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다 이런 그거요. 아까 주로 우리 목사님께 좀 물어뵀거든요. 장애 유형이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면 15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15유형 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발달장애 영역이 또 지적장애와 자폐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공연하신 분들이 다 자폐가 거의 다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자폐에 대한 특성을 조금 더 정말 그냥 내가 머릿속에서 알고 그리고 그냥 영화나 뭐 이런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배웠던 이런 유형의 특성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아이고 대박이다 뭐 이런 느낌들 이 대박의 이 소중한 이 자산들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 자산들을 이 사회는 정말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 권리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장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발린 켜도 배고프면 뭐 발린 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해봐야죠. 예. 그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학생으로서의 이런 공연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자신들이 이런 예술적인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런 과제가
예. 무겁게 남았어요. 예. 그런 처절함과 또 아름다움에 또 이게 다 공존하는 거고 이걸 인정할 때 우리의 변화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오늘 계기로 그런 15개 부족이 통합해서 더 완벽한 그런 공동투쟁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에이블 아트, 장애인 예술 운동을 시작하게 된 사연, 뭐 동기, 우리 이사장님 한번 말문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박 대표님 오늘 처음 사실 전화 한두 번 하고 처음 뵙는데 금방 친구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58년 전 저보다 형님이신데 근데 제가 저 생각만 보면 60년생. 예. 여기 족보까지 다 나와 있어서 근데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역하기 싫어했던 거.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뭐 3대 기독교 집안이긴 한데 교역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헌금 가지고 뭐 미루고 사 먹고 옆길로 빠지고 뭐 그런 죄로 하나님 뒷발에 채워가지고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뒷발은 좀 약하게 치우신 것 같아요. 저는 세게 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장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성장 과정,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 천목회 나와서 만난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체장애인이고 휠체어 장애인이죠. 근데 뭐 전도사하고 이렇게 교인 관계로 만났는데 나이가 저거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총각 전도사로 또 입국을 해서 뭐 같이 이렇게 3년 동안 살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제 앞으로 장문의 유서를 써놓고 여주 그 남한강 대교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 나이가 저하고 똑같이 33살, 저도 33살. 그래서 뭐 예수님 흉내낸 거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학교나 뭐 이게 정규 뭐 교육을 받은 친구는 아닌데 지금 미술에 아주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감도 사다 주고 뭐 어디 바다 그리고 싶다 그러면 뛰어오고 그냥 바다 가고 뭐 어디 숲 그린다 그러면 그냥 숲 쪽으로 또 데려가고 뭐 그렇게 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아는 좀 그림하는 친구가 있어 레슨도 좀 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욕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신앙도 참 깊었어요. 그래서 정말 맑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거 지내면서 제 방에 있는 뭐 신학서적, 문학서적 뭐 다 독파해가지고 글도 이렇게 잘 쓰고 그러던 친구인데 제가 출타해가지고 밖에 있는데 경찰서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자살을 했는데 연고지가 없다. 연고지도 없고 유일하게 유서를 보니까 당신한테 유서를 썼으니까 당신이 와서 처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때가 이제 87년 6월 29일 날 노태우 씨가 6.19 선언하는 날이거든. 굉장히 더울 때인데 또 이제 유서 말미에 보니까 제가 시체를 찾아가지고 내 손으로 또 묻어달라고 그러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해서 옷은 벗기지 마라. 그 옷을 벗기면 이게 굉장히 가느다랗고 그렇거든요. 철심을 받고 막 이래서 끝까지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서 내용을 보니까 그토록 내가 노력해 왔건만 세상은 제가 살 때 너무 힘든 세상인가 봅니다. 이제 내 지친 육체를 쉬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뚫린 상처를 내가 메울 수 없어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다 나의 잘못입니다. 다 나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엾은 영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글을 씁니다. 먼저 그래가지고 좀 장문에 줄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이유 뭐 이런 걸 이제 썼는데 그때 뭐 제가 33살 30대 초반이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장 가깝게 있는 친구가 그것도 뭐 생명을 살리겠다고 구원하겠다고 이 목회 길을 가고 있는 저한테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 가장 옆에 있는 친구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무슨 목회를 하냐. 근데 이제 시체를 찾으려고 그 강가를 헤매는데 이 철심을 여기 의정 철로 된 걸 받아 시체는 떠오르잖아요. 안 떠오르더라. 잠수를 부르고 아주 안 되는데 한 며칠 지나서 저기 그 양평 그쪽에서 시체가 하나 떠올랐다고 와서 보라고 찾아갔더니 그 친구 제가 관을 제일 큰 걸 가지고 가서 물에 빠져 죽은 시체만큼 그 휴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서로 다 장례를 치르고 묻어주고 지금 그래서 매년 6월 29일로 내가 거기 갑니다. 여치 정말로. 그래서 그 친구 왜 죽었나 이게 뭐 정말 맑고 신앙도 좋고 뭐 이게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살아온 그 삶을 이게 어린 시절부터 추적을 해봤습니다.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 삶을 추적하면서 이게 개인의 죽음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악이 아주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죽어갈 장애인들은 수두룩하겠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죽을 정도면.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이 사회 장애인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결국 이 친구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이구나. 그리고 이게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내가 죽였구나. 이런 데까지 왔으니까 너무 내가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장애인 그 친구가 이제 그 화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이런 공간 안에 있더라고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문화 운동에 대해서 인권 운동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글을 써대고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어떤 문화활동, 문화운동 이런 걸 어떻게 하나 이걸 계속 리서치하고 또 그런 작가들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이게 한국에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장애인 예술 공동체가 있습니다. 민들레이 집이라고 하나 아트 센터 거기 가서 보면서 이런 공간이 이런 플랫폼이 한국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2000년도부터 계속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 건축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 하나 일본의 이 에이블 아트 운동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만 하나 만들면은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교회긴 교회인데 사실 에이블 아트 센터로 그렇게 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 간판을 거냐 마냐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교회 간판 붙이지 말자. 에이블 아트 센터 하자. 그래서 교회 간판도 내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이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두 분의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이제 들어봤고요. 저도 일찍 와서 여기 교회 건물 둘러봤는데 이제 1층 지하에서 7층까지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 지하에 있는 예배실이 이제 콘서트홀을 겸한 공간이고 이제 목양실하고 이제 한울 기도소 정도가 이제 교회 관련 공간이고 나머지 모든 공간이 다 지금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다 내어준.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저 보기 드문 사례가 저는 한 20년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친구로부터 하면 거의 30년이 넘는 그런 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뿌리를 처음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죠. 지금 박경석 대표님은 지하철 시위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의 이제 맞짱 토론 이거 다 이제 지켜 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개의 큰 사건 그 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 장관 면담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하기 전에 궁금한 거. 저도 질문 좀. 목사님 처음 뵈가지고 갑자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통 교회는 아니네. 정통교회입니다. 그러시죠. 이게 정통교회입니다. 보통 조금 다르면 이 사이비 또는 낙인 이렇게 하잖아요. 편견. 그런 오해도 받긴 초창기에 받았지만 저희는 뭐 어쨌든 기독교 대한감리교에 소속되어 있는 정통교단이고 그리고 어떤 그 복음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또 영혼 구원과 또 사회 구원의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반어법으로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 들으니까 이 교회 공간도 보니까 이 십자가가 있거든요. 교회니까 그런데 외부인들이 비종교인들이 와서 할 때는 이게 십자가를 가릴 수 있는 것까지 해놨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걸 예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쪽 예수님은 좀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계셨군요. 좀 다르면 이 낙인화 시키잖아요. 그렇죠. 혹시 낙인 많이 찍혔었어요? 그 얘기 하려면 또 밤새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 하시죠.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 이동권은 아까 이 영상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과정은 핵심적으로 이제 알려지는 거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이동권 투쟁은 이제 2001년도부터 저희가 지하철에서 경기도 오이도역 여기 경기도 맞죠, 그죠? 경기도 도민들이 더 많이 싸워줘야 되는데 아무튼 경기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가 구정때 역기성한 노부부 장애인이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는 2001년도니까 22년도니까 21년을 저희가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 권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가 이러한 투쟁들을 통해서 2001년도에도 저희가 지하철로를 내놨고 그리고 2002년도에 발산역에서도 장애인이 또 떨어져 죽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하철로를 계속 내려가서 막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하철로를 못 내려가는 이유가 스크린도어 때문에 못 내려가요. 그 스크린도어도 저희가 싸워서 만든 거거든요. 그걸 안 만들 걸 괜히 지금도 내려가서 싸울 거. 그래서 지금은
21년 동안 스크린도어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하철을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하는 것을 저희는 연착투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착투쟁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는 그것을 비문명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 덕분에 설전 가가지고 한바탕 두바탕이구나, 두바탕 한 게 이제 지금의 이동권 투쟁의 과제입니다. 그거는 뭐 그 정책적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계신 분들 시내버스 탈 수 있죠? 우리 교인분들이죠? 아닌가? 아니구나. 우리 시의원님 시내버스 타시죠? 예. 시외버스도 타시죠? 예. 고속버스도 타시죠? 예. 저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 앞에 평등한 문제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권리고, 그리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11조에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 이 헌법의 권리를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5년도에 교통약자 편의정진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도 외침이 21년에 외침이 있었고, 2005년도에 교통약자 편의정진법이라는 것들이 법의 권리로 만들어졌어요. 그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떨어져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지하철로를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끌고 내려가고 지하철로 가는 게 이 나쁜 장애인들아, 이거 장애인 이미지를 조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 전복 체제는 아니에요. 저희는 국가를 전복하려고 저희가 지하철로 내려간 건 아니고, 그런데 마치 국가 전복 체제처럼 또 이야기를 하시길래 조금 빨간 것들 갖다가 좀 벗어보려고, 파랗게라도 좀 벗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헌법 소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현장에서 막 싸우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헌법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법조항을 가지고 돈도 없는데 공익 변호사 꼬셔가지고 거의 수수료도 못 주더라도 이제 인지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익 소송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이런 결정 납니다. 2002년도에 헌법재판관이 저희가 이야기 제기한 게 뭔가니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이제 서울시나 국가가 안 하려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적 위반이다. 국가에게 헌법 위반으로 해주면 그러면 이제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헌법 위반이니까 이게 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입할 것 같아서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구체적 의무의 저상버스 도입은 이 헌법의 정신에 도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도입해야 되는 건 헌법의 권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내요. 야, 이게 아무리 제가 법 공부를 안 했더라도 법관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치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사기란다. 하여튼 좀 이상하죠, 그죠? 법에는 그런 권리를 명시해놓고 구체적인 하위 법률에서 해야 될 문제지, 그거 하위 법률을 안 하니까 헌법 소원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런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빨갛게 하니까 빨갛게 한다고 파랗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파랗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하고 심사적으로 했는데 소송도 안 돼.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저희는 지하철로를 내려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아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싸워서 그 법적 권리를 쟁취한 게 교통약자 편의정진법이라고 2005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3조의 이동권이라고 있어요. 교통약자, 장애인 포함해서 비장애인 인구의 35% 정도 되는데요.
그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모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주죠. 자, 21년의 매칭과 교통약자 편의정진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지고 16년이 지났었는데도요. 17년이 지났는데도 안 지켜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법에도 그래서 이제 다시 투쟁을 재개하는 거고. 예. 그래서 안 너무 길었죠, 그죠? 예. 뭐 언제까지 하라고 예. 없어서 그래서 예. 저희가 다시 모든 교통수단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재부가 돈을 안 풀더라고요. 뭐니 해도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 그래서 기재부 장관 면담을 이제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홍남기 아까 김동연 예. 지금 경기도지사 되어버렸네요. 예. 김동연, 홍남기 추경호 지금 추경호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는 야 이 더불어민주당 때는 가만히 있더니만 예. 또 여기에서는 싸운다 또 이렇게 또 갈라치기 시작해서 예. 이렇게 저희가 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예. 하는 겁니다. 예. 아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한국의 지하철이 굉장히 선진화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스크린도.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우연히 보다 보니까 독일의 유튜버가 독일의 지하철을 이렇게 한국하고 비교하는데 이 독일은 그 스크린도어가 없더라고요. 선진국인 독일조차도. 그런데 지하철 대한민국 지하철의 세계 톱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분들의 투쟁을 막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것까지 작용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어쩌면 그런 선진적인 시설을 또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또 이야기, 기사까지 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또 최근에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우리 장병용 이사장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헬로우쌤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해체되는 눈물의 라스트 콘서트 이후에 해체되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거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장애인 문화권리 실현 이 부분하고 이건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이동권 문제하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똑같이 문화 향유하고 또 예술에 좋아하고 또 가능성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친구들을 화가들, 연주자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활동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게 하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이 문화에 대한 문화 예술에 관한 것들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누리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동권보다도 더 그 심각하다 그럴까 이게 세상으로 격리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장애인들 어떤 중에서 예술적인 그런 가능성, 여러분 연주 이렇게 아까 봤듯이 이 연주가 뭐 일반 비장애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더 감동적이잖아요. 뭐 테크닉이 딸립니까? 뭐가 딸립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어떤 그 재능을 키워서 연주자로 또 미술가로 예술가로 당당하게 이 사회 속에서 예술 활동하면서 또 그들의 예술이 또 다르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몸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그 예술적인 표현도 달라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센터의 어떤 연주자들이라든가 또 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술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그 원초적인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이 있고 순진무구한 영혼이 있고 그리고 이 예술은 그냥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블 아트는 커뮤니티 아트예요. 같이 공동체 예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예술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거라고 좀 봐요. 이게 지금 이 어떤 예술판이라든가 또 이 사회의 병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단초가 여기 다 있어요, 예술은. 예. 그래서 단순히 뭐 활동만 하고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확신을 일본의 에어브라트 운동을 통해서 갖게 됐고 또 직접 제가 그 10년 이상 해보니까 그게 드러나요. 드러나고 정말 이 힘이 이 예술의 힘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 예술의 힘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우리 센터가 뭐 15년 뭐 그 앞까지 치면은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제 달려왔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무리 뭐 해도 또 졸업 맡으면은 어디서 뭐 활동할 수 있고 또 이게 안에 진로가 돼서 갈 수 있는 게 다 막히니까 좀 키워놓으면은 다시 뭐 또 조립하러 가고 빵 만든다로 가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어서 아까 이제 박경수 대표님이 말씀한 대로 이 예술 활동이 일이 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직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여튼 대학을 가기 시작하는데 뭐 일반대 특별전형으로 다 갑니다. 뭐 한 해 정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막 가는데 거기 들어가서도 이게 외딴 섬이고 졸업해도 또 어리치고 그래서 대학 갈 때는 굉장히 이게 참 고무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한계들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술 쪽도 이제 다뤄왔는데 거의 이제 그 9년 가까이 이제 삼성전기의 후원을 받아서 이걸 이끌어 왔어요. 삼성에서도 되게 3년 하면 끝나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이제 브랜드 가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진심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9년 동안 지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사용공사가 축소되면서 우리 걸 접겠다는 거예요. 시간 좀 달라. 시간 좀 달라. 그래서 거의 한 6, 7개월을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학부모님들, 희망을 보는 학부모님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 단체장도 찾아가 봤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좀 살려달라. 이제 10년 가까이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이제 공공의 영역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문화복지라는 게 굉장히 대세인데 이게 모델이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서포트 좀 해달라. 이런 정책을 세워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좀 뭐 윤경선 의원도 와 계십니다만은 지역 뭐 정치인들 찾아가서 다 얘기도 뭐 호소를 해봤고 그때 윤경선 의원하고 좀 했었으면 이게 좀 달라졌을까.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도 뭐 그냥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버리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우리 교단에 속한 감리교 감독 회장까지 찾아갔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달라. 조금만 도와주면은 살아날 수 있다. 근데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끝내버려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폐단식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과정을 느끼면서 또 박경서 대표님이 투쟁하는 거 보면서 이게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 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결론 얘기할 때 예, 아. 신의 한수 순수하고 아니 해주시면 뭐 신의 좀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도 안 한건 하지만은 제가 목사고 이걸 마음대로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돼서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고 그냥 눈물로 접어버린. 그런데 어쨌든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제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려면은 어쨌든 이 공공의 영역이 돼서 여기서부터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이 세워지고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옛날의 고민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한수 좀 가르쳐 주시면 마지막 이제 결론 얘기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5분입니다. 그래서 40분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더 40분까지. 예, 5분 정도만 좀 더 해서 한 10분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거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헬로우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계속 지켜봐 왔는데 이제 계속 저희가 감동적이었던 저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보였는데 사회를 이제 그 방송인 김미숙 씨가 그 9시에 하는 이제 클래식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사회를 오셨거든요, 진행을.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홍보대사니까 했던 건데 한 3, 4년 지나니까 그 연주자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기법이 변화하고 이런 것까지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함께 진행되면 그 힘을 누구나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또 운동 방향과 또 부서진 평화를 세우기 위한 대안 그리고 또 아까 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꼭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대표님. 해드릴 말이 아니라 제가 노래 부르고 오디션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노래도 한 곡 해도 될까요? 노래로. 일단은 이 노래부터 좀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는 이 노동의 새벽이라는 노래예요. 1970년도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권리를 노동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그때의 참 60년, 70년도 때에 불렀던 노동의 새벽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사를 탈시설의 새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노래는 똑같은데 개사만 했어요. 이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정책적 제안이자 같이 함께 싸우자라는 제안으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왜 이 노래를 불렀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탈시설인데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무능력하다고 비장애인의 시각에서는 노동 능력이 없다고 아니면 골치 아프다고 소위 이야기하면 시설이라는 곳에 가두어서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의 장애인에 대한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들을 가져갔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정체성. 과연 장애인은 누구냐라는 거고요. 지금 부모들에게 이 살해당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자살한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들이 지역에서도 못 살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노력해도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존재는 뭔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에서 같이 살자라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도 아니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59그릇 밥 통을 눈물 투정이 시해전을 온몸으로 받은지는 무기력한 그건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돼 이제 다시는 그렇게 못해 감옥 같은 수용시설 것들의 속구치 거친 투쟁을 피눈물 속에서 숨쉬며 자라는 장애인의 탈시설 장애인의 분노 희망과 새벽 시린 가슴 위로 잔소리를 장애인의 탈시설이 오를 때까지 노래에 담아서 결론적으로는 장애인의 이러한 활동들을 이 사회는 비용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용의 문제는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의 효용 가치를 보더라고요. 물론 경쟁 사회 속에서는 좀 더 이렇게 능력을 길러서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가장 일을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시설에서밖에 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가 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장애가 심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동은 그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하고 교육받고 감옥 같은 시설, 뭐 이렇게 감옥 같은 시설 그러면 저희가 막 요새 막 공격받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꿈꾸는 이런 것들이 그것을 국가가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빌고 빌어도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빌 때도 있고 저도 잘 비는데요. 어떤 때는 지하철로도 내려가고 같이 목사님처럼 같이 어떻게 정거 한탕 하시는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지금 약간 5분 정도 좀 오버했는데 조금 잠시 후에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활용점정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마지막 그 부서진 평화를 세우기 위한 대안이라고 할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애 문화예술에 대한 할 말이 참 많긴 한데 이 자리에서 다 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 것 같고 이제 사실 오늘 이제 평화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본질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사실 제목도 부서질 평화 제가 잡았어요. 좀 과격하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썼는데 제가 이렇게 쭉 장애 이쪽에 몸 담고 같이 해보니까 이게 이 세상 뭐 어떤 전반적인 어떤 평화가 깨지고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평화라는 것은 이미 부서졌다. 부서졌다.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절망감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격한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아까 이제 노동의 새벽 얘기를 했어요. 박노의 시인이 언뜻 떠올랐는데 박노의 시인의 시귀 가운데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몸의 지체 중 가장 약한 지체가 가장 요긴하고 또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세상에 크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은 이 세상의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쟁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작고 여리고 참 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그 중심에서 같이 서로 보듬고 나누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와지는 게 평화라고 보고요. 거기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제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우리의 목표가 되게 되겠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평화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박 대표님 이제 그 조금 뭐 인터뷰하고 그런 거 내가 이제 이렇게 리서치하다 보니까 노들야학을 하셨어요. 네. 노들야학에 이제 노들 음악대가 있었대요. 근데 그 노들 음악대 중에 수진이라는 이름 맞나요? 수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눈만 껌뻑이고 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인데 노들 음악대에서 그 트라이앵글이에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는 그 트라이 하나, 요거 치는 거, 그거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쓰임이라고 그러나 쓸모. 남주 용어로 가치. 예. 세상 가치가 그렇죠. 이제 세상 사람으로 그런 가치관을 볼 때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 박경석 이제 대표님이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 사람만큼 쓸모 있고 또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어떤 것이 평화다 그런 쪽에 얘기를 했는데 저 무릎 탁 쳤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평화다. 예. 그게 평화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함께 우리가 갈망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고 이 땅의 장애들 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중심에 세우는 일, 그러면서 함께 거기서 더불어서 어떤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해 나갈 때 많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이 박수 보내주시고요. 제가 경희대 세계시민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가 마침 종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강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앞에 이 탁자위에 설탕, 소금, 소다, 코코아, 밀가루를 놓고 25명이 이제 한 반이거든요. 한 명씩 나와서 그걸 찍어보고 맛을 보게 해서 돌아가서 앉게 했습니다. 당연히 설탕은 달았고 소금은 짰고 소다와 코코아는 썩고 밀가루는 텁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했던 게 우리가 맛보았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초콜릿 케이크의 원료다. 예, 그래서 짜다고 해서 소금을 빼고 그리고 또 쓰다고 해서 소다를 빼는 순간 우리가 맛보는 아름다운 이 멋진 정말 맛난 초콜릿 케이크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삭제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것, 이것은 제가 이제 민주 시민교육 강사니까 아까 헌법 11조 차별권 극복 이게 나왔듯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가슴에 담아야 할 이제 메시지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마무리 이 초콜릿 케이크 레시피 이야기로 저는 한 말씀 이제 드리고요. 저는 월간말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8년에 왔다가 등불교회 방문기라는 걸 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등불교회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자 정신이 발동돼서 아까 노래하시는 걸 지켜보는 목사님의 모습을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월권도 하고 이랬는데요. 오늘의 이 모습을 또 전달하는 게 또 제가 돕는 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로 이제 이 두 분의 이 아름다운 투쟁 우리가 함께 연대할 때 차별 철폐가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열린 토론